인천 강화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의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청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체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히며 자신을 덫에 걸린 쥐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청사 1층으로 출석할 것이라며 공개 소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만기인 우리은행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의 수익률이 사실상 전액 손실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 측이 손실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권유했다며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9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부실한 발주와 재고 관리 때문에 수백억 원을 날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치사율 100%에 한 번 번지면 돼지의 씨를 말린다는 무서운 동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인천 강화에서 또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8해 동안 6곳으로 발병지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3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상 방역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군의 돼지열병 확진 지역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밤이 늦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 강화도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각이지만 제 뒤쪽 농장에서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강화군청은 곧바로 살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군 부른면 농가가 저녁 7시 5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건 중 강화군 양도면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경기 연천군 미산면은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는 어제 인천 내 첫 발병 농가에서 8.3km, 23일 김포 통지읍 확정 농가에서는 6.6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휴전선 접경 지역인 것 같은데 백신도 없다, 감염 경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방역당국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설정한 중점 관리 지역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 인천, 강원 전역으로 확대하며 4개 권역을 나눴는데요. 다른 권역으로 확대될 경우 바로 남쪽인 충청과 영남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을 포함해 지자체와 축산, 방역 관련 유관기관 전체가 나서서 양돈 농가와 축산시설, 소독 실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접경 지역 14개 시군에선 하천 유역과 도로에 집중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군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농장 여러 곳을 다녀간 축산 차량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감염 농장을 들른 차량이 2차 감염 농장을 들렸고 또 3차 감염 농장에 들른 또 다른 차량도 두 번째 이 감염 농장을, 4차 감염 농장 출입 차량은 1차 농장을 들르는 등 이 여러 대의 차량들이 뒤섞여서 농장을 오갔습니다. 게다가 이 축산 차량들이 전국 농장을 1,200곳 가까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붙어있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인 충청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충청권의 방역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방역용 생석회가 마을 입구를 뒤덮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독시설을 새로 짓느라 분주합니다. 축산 차량 바퀴는 물론 운전자 신발과 발판까지 골고루 소독하고
방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제 예지대 완부는 통지하고 지금 막 이 차량 남반이 어디서 왔다는 거 다 좀 써나고 가야 돼요. 양돈 농민들은 축산 차량이 유력한 감염 경로라고 추정합니다. 99% 정도는 그 차가 들어와서 축사 내에서 돼지 싣고 나가요. 전화 오면은 가서 물건 실는 거잖아요. 돼지도 똑같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는 돼지열병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이 216곳에 이릅니다.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인 충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터지는 건 다 시간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축사 도는 순간에 이제 농장마다 시간 폭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충청남도는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재난 수준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는 구제역의 2배 수준인 28개로 늘리며 방역망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미 5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구제역 사태 이후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던 돼지고기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 홈페이지입니다.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 동식물검역청 관보에도 주요 위험국으로 공고됐습니다. 북한의 뒤를 이어 서너 달 뒤 우리나라도 관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의 돼지고기와 고기 제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진 않지만 문제는 수입 제한국이 확산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1999년 4,055억 원에 달했지만 200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 이후 약 1,044억 원으로 급감한 후 현재는 45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청정국 지위를 잃은 뒤 족발 등 부산물 수출로 간간히 이어오던 수출 명맥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좀 재고로 좀 적체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외로 좀 수출을 해가지고 국내 수급을 좀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못 내보내니까. 5개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규모는 이미 5만 마리를 넘게 됐습니다. 경기, 인천 내 사육두수의 2%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추가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 경기 북부 양돈업이 초토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수사 관련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아들의 혐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정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대학의 정당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조 장관과 부인, 딸, 아들 등 가족 4명 모두가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검찰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과 충북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엔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었습니다. 검찰이 조 씨가 제출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돼 대학원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씨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 7월과 8월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았는데 당시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인권법센터 소속이었습니다. 이날 검찰이 연세대 정치대학원에서 압수한 자료는 모두 18가지로 문제가 된 인턴 활동 확인서 외에 탈락이 결정됐던 2017년 후기 석박사 통합과정 시험지와 답안지, 합격 당시인 2018년 전기 시험지와 답안지, 그리고 서류 심사 결과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조 씨가 고교 졸업 후 진학한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2014년부터 2017년 장학금 수여 증명서도 압수해
장학금 수혜 과정도 집중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튿날인 어제 조 씨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뒤인 오늘 새벽 2시쯤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이 직접 관여된 건 서울대 인턴 증명서 의혹 부분입니다.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 역시 검찰은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보관하도록 된 입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사라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CCTV를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파기했다면 이건 또 다른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연세대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3시간째. 조국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면접 점수표 등을 찾지 못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건물 내에 설치된 정외과 사무실 CCTV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세요? 대학원 입학을 결정했던 면접 점수표의 의무 보존 기한은 4년인데 불과 작년 서류인 조 장관 아들 서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면접 점수표 등은 조교들이 관리를 하는데 중요 자료로 유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파쇄를 한 것 같다고 실종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 주변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관련자 소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 아들은 2017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불합격했지만 이듬해 석사과정에는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입학 서류가 사라진 과정에 조국 일가 의혹 사건의 피혐의 수사 대상자도 개입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SNS에 2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덫에 걸린 쥐로 묘사했고 자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걸 보면서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글을 올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대응인데 이제는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에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썼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아들이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 검찰 조서를 읽어보니 그런 놈이 되어 있다고 한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1시간 뒤에는 딸에 대한 글을 이어서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은 딸이 부산대 성적과 유급을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딸 생일에 아들이 소환돼 가족 식사도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나는 덫에 걸린 쥐 같았다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나타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고 대응만 하던 정 교수가 이례적으로 심경을 토로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힘내라는 응원이 이어졌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가 무죄라면 아이들은 무사할 것이라 꼬집었고 뻔뻔하다는 댓글도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소환을 앞두고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고 그 대가로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내준 의혹, 이것이 바로 인턴 품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세미나 참가를 권유했고 단 하루만 참석하고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접 연루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이 나온 셈입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국제학술회의 안내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장관도 직접 발표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학술회의엔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논문 지도 교수인 단국대 장현표 교수의 아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술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이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조 장관의 딸이 학교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인턴 품앗이 의혹이 일자 장 교수 아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었습니다.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선 장 교수 아들 외에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A씨 아들의 인권법센터 활동 증명서도 발견되면서 수사는 조 장관의 직접 개입 가능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A씨 아들도 검찰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조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고 자신은 잘 모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당시 실무자는 모두 3명인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저희 취재진에게 한 원장의 지시였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사람은 여전히 취재진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오늘도 서울대를 다녀왔습니다. 한 여성이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네, 저희 그래도 조국 장관 딸과 친구들이 참석했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국제학술회의 담당자였던 김모 씨입니다. 취재진을 피해 비상구로 이동하다 화들짝 놀라 돌아서고 조 장관 컴퓨터에 있는 증명서랑 관련 있으신 거예요? 질문이 이어지자 4층까지 뛰어올라 문을 잠그고 사라집니다. 조 장관 자녀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실무자는 2009년 김 씨, 2013년 노모 씨, 2017년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2017년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김 씨는 당시 센터장 한인섭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에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 취재진을 피해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년 담당자 김 씨는 SNS에 2009년 담당자인 김 씨를 가족으로 표시했고 조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과 친분이 있고 서로 가족 관계인 2사람이 관련 의혹에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앞서 2013년 아들의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한 노 씨는 당시 한 교수가 시켜서 양식도 없는 예정증명서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교수는 조국 자녀의 인턴 증명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실무자가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오늘 천안지청을 찾아서 2번째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검사들만 참석했고 대화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바깥에서는 찬반 시위대가 몰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번째 검사와의 대화 장소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았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이틀 전 그날 확정된 일정입니다. 고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다가 순직한 곳입니다. 그 이상돈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직원 20명과 평검사 13명과의 대화는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들이 발언 기회를 갖는 등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민감한 장관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겉도는 느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내 검사들 사이에선 진행 중인 특수부 수사가 정치적 이유보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것이란 안쓰러워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건물밖도 조 장관이 떠날 때까지 찬반 시위대로 어수선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음 주에는 평검사들이 아닌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신임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법무장관과의 대화, 만찬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장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검의 검사장급 인사 전원이 교육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는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4일간 진행되는 신임 검사장 승진자 교육은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자리에 오른 승진자들이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전에 연초에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교육 첫날인 30일엔 윤석열 검찰총장 만찬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엔 조국 법무부 장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으로 온 7명 전원이 이 교육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법무연수원에서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고 대검은 참석 가능 대상 없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 때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만찬 시간을 관행적으로 배정해왔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중요 현안이 있어 어렵다며 교육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조 장관과 자리를 함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참 의사를 밝힌 또 다른 검사장급 검사는 일부러 안 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쪽에서는 조 장관 수사 등 현안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만 교육받으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첫 신임 검사장 교육에 대검 간부 전원이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신임 검사장 14명 가운데 많아야 절반인 7명이 교육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칙적인 언급이었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번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종 기자, 윤 총장이 그동안은 말을 대단히 아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인천에서 열린 국제 마약류 퇴치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수사 진행이라는 말은 검찰이 수사 관련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현장 기자들이 주목했던 건 윤 총장의 발언 내용보다 분위기였습니다.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공개 소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데 소환 시기가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검찰은 우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출입문 외에 다른 곳으로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조 장관의 자녀들은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지만 정 씨는 중요 사건의 피의자이고 또 혐의가 중대한 만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을 해준 겁니다. 다만 소환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계속되면서 조사 분량과 쟁점이 늘어나는 바람에 소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국회 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말인데 야당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을 증거보존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검찰을 범죄 집단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돼 증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앞서 보신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어제 조국 장관 자택 압수 과정에서 검찰이 자택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또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조국 장관 집으로 인근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배달 음식을 자장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조 장관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죠.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SNS에 9명이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조 장관 집에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까지 뒤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압수수색팀은 식사를 안 하려고 했지만 조 장관 가족의 권유로 한식을 주문했다며 자장면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11시간이 걸린 압수수색이 인권유린이란 주장도 잇따릅니다. 개인의 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한 경험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의도, 목적 이런 게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죠. 여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요청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또 변호인이 집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기소가 이루어진 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하나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증거 인멸,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는 정 교수와 딸이라며 조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요. 민주당은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팩트체크 좀 중요성 같은 거 그런 공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집권 여당은 팩트체크를 강화하기 전에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와 상식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소식 전합니다. 어제 불은 병원 보일러실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 보일러실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화재를 통보해주는 자동 화재 신고 장비가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신고가 늦어지면서 화재 초기 골든타임인 3분을 허비한 겁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창문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 상인과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와 침대와 휠체어를 밀며 대피를 돕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 직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3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불이 난 보일러실에 있던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 출동 시간을 3분 앞당길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셈입니다. 화재가 이제 감지가 되면 그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요. 이미 멘트가 녹음이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3분은 치명적인 시간이라고 지적합니다. 초기 화재에서 3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심폐소생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이제 허비했다라는 점에서 이 장비는 지난해 11월 소방 점검에서도 불량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방은 지난 1월 설비를 고쳤다고 확인했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보일러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전담팀은 소방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경상 환자가 늘면서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30년 전 벌어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2건은 용의자 이 씨의 집을 지나는 25번 버스 노선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환경 특성상 CCTV 등의 기록에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만큼 버스 승객을 찾아서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화성의 한 들녘입니다. 지난 1986년 네 번째 연쇄살인 피해자가 발견된 곳입니다. 결혼을 앞둔 21살 이모 씨가 이곳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25번 버스를 타고 와 내렸습니다. 막차 타고 오다가 뭐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서 막차 거기 더 경기대 거기가 종점이었어요. 7번째 연쇄살인 현장도 25번 버스가 다니던 길가와 가깝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25번 버스를 탔고 버스 안내원이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여기서 신호등만 먼저 버스 남아있는 경찰은 4차, 7차 사건 현장이 이 씨가 살던 집과 10km 넘게 떨어졌지만 같은 버스 노선이 다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반경 3km 안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6건은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5번 버스를 타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4차와 7차 사건의 추가 목격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목격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처제 살인 사건을 활용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원금 손실 우려를 낳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F 가운데 처음으로 사실상 원금을 모두 날린 경우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손실률이 98.1%, 그러니까는 이 DLF에 1억 원을 넣었다면은 달랑 19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DLF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 측이 손실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줄 소송이 전망됩니다. 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은행 DLF에 4억 원을 투자한 중소기업 대표 A씨. 넉 달이 지나 내일 만기가 오는데 A씨가 줄 돈은 4억 원 가운데 고작 760여만 원뿐입니다. 원금을 사실상 다 날린 겁니다. 불과 4개월 만에 4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제로로 공중분해되듯이 없어진 이런 시스템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요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A씨가 투자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4개월 초단기 만기 상품. 독일 금리가 급락하면서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으로 오늘 만기를 맞은 하나은행 DLF도 손실률 46.4%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올해 남은 DLF 잔액 규모는 1,177억 원. 최근 반짝 오르던 해외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원금 100% 손실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오늘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내부 서류의 투자자 성향 분석 내용들을 조작하고 또 사기적으로 판매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DLF를 판매한 은행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9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부품 재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발주를 하고 또 실수로 필요 없는 제품을 주문하는 등의 방만한 발주로 수백억 원을 날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자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기의 공급량을 확인하는 전력량계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G타입 제품 재고가 17만 4,700대 남았는데 이 중 13만 7,000대, 98억 원어치는 폐기될 처지입니다. 4년 전 담당자가 제멋대로 대량 발주하는 바람에 상당수는 써보지도 못한 채 유효기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그러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다른 부품의 재고 관리도 엉망입니다. 전기 회로를 열고 닫는 전자접촉기의 경우 재고가 남았는데도 또 주문했고 주문서 내용을 잘못 적는 바람에 필요 없는 물량이 추가로 발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무려 97건, 금액으로 10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주문만 하고 수령조차 하지 않은 물량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2008년 한전은 한 업체에 송전 케이블을 주문해놓고 찾아가지 않았는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된 재고 물품의 금액만 677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업체의 자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 기회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9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있는 데다 방만한 경영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부실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단에 올라 비무장지대, 즉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든 뒤 국제기구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한반도 번영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평화를 53번 언급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국제사회가 상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10차례나 섞어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라는 다자무대 외교에서 북한 문제에만 집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한미일 안보 관계보다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 국방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고 그 연구 결과서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한미 동맹이 약해지더라도 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동맹에 편성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서 탈피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의뢰를 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 방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의존적인 안보 체계에서 탈피해 중국까지 고려한 다자 협력 방안을 찾으라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른 연구였습니다. 67쪽 분량의 연구 결과서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위험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와 같은 동맹 편승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서울 안보 대화를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솔한 대화를 통한 다자간 안보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중국의 안보 구상인 1대1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다자 협력 구상에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요즘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아버지 찬스 그리고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말을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교육 프로그램 납품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20일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한 사실도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나섭니다. 곽 의원은 문 씨의 아내 장모 씨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과기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라며 곽 의원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달라며 문 씨가 유학 시절 손혜원 의원의 맨해튼 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지, 유학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은 문 씨가 단 하루라도 자신의 뉴욕 아파트에 살았다면 곽 의원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를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의 전초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바이든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가 탄핵돼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I'm directing our 6 committees to proceed with their investigations under that umbrella of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트럼프 탄핵론을 재점화시킨 건 7월 25일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트럼프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특히 참모에게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을 지시했다는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라며 통화 내용 공개로 정면 돌파할 뜻을 밝혔습니다. And there was never any quid pro quo. Ask how his son made millions of dollars from Ukraine. So what he did was a real problem with us. 탄핵을 심판하는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역풍을 경고한 가운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정국은 탄핵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30여 명이 숨지고 7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뒤늦게 빠져나오던 한 남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현지 시간 24일 파키스탄 동북부 미르푸르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मैं रोड पे खड़ा था तो जोर से धमाका हुआ हर चीज हिलने लगी मैं आराम से सड़क पे लेट गया तो थोड़ी देर बाद जब होश आया तो देखा सब कुछ तबाही हुई थी 30명 이상 숨졌다고 재난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700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앙에서 62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던 이번 지진. 건물 수십여 채가 부서졌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당국은 재난대응팀과 의료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अल्लाह की तरफ से एक आफत है जिस वजह से लोगों को दिलों में ज़हन जो है ना वो इस तरफ राग़िब हो चुका है कि कभी किसी वक्त भी ये जो मामला ज़्यादा ख़राब हो सकता है ज़रा मज़ीद आ सकता है। 이 지역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려 마찰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2005년에도 규모 7.6의 지진으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세계에서 드라이버 샷을 가장 멀리 날리는 선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겨서 화제를 모았던 모리스 앨런이 우리 선수들과 장타 대결을 펼쳤습니다. 주말 골퍼들을 위한 비거리 팁도 공개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 671m, 높이 55m에 달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거대한 폭포 앞에 한 남성이 드라이버 클럽을 잡고 섰습니다. 4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드라이버 샷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나이아가라 폭포 횡단샷으로 화제를 모았던 모리스 앨런입니다. 키 176cm로 장신은 아니지만 시속 260km에 육박하는 스윙 스피드로 드라이버 비거리 483야드를 기록, 세계 최장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PGA 투어 대표 장타자 맥길로이의 지난해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가 313야드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거리인 겁니다. You do have to have some strength, but sometimes you can get too big. Flexibility is a big part of it. 물론 스트로크 플레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주말 골퍼들에게 솔깃할 수 있는 비거리 팁도 특별히 공개했습니다. A little higher. If you keep the ball in the center of the stance with a higher tee, you'll hit under the ball. So make sure you move the ball further left in your stance. 앨런은 오늘 열린 KPGA 장타자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첫 라운드부터 350야드를 넘기며 가뿐하게 우승했습니다. 생애 최저 스코어가 66타인 앨런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KPGA 투어 정규 대회에 출전해 샷 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금 중년 이상 세대라면 어릴 적 연막 소독차, 바로 이거죠. 뒤를 따라서 신나게 달려보지 않은 분 드물 겁니다. 소독차 꽁무니에서 석유 냄새와 함께 뿜어나오는 하얀 연막을 입을 크게 벌리고 들이마시곤 했죠. 하지만 이건 효과가 거의 없을 뿐더러 살충제 성분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 들어서 밝혀졌고, 그러고도 연막 소독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청들이 질병을 퇴치하느라 뭔가 우리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었던 것이죠. 연막 소독은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등장했고, 결국 질병당국이 전국에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영암 대불공단에서 전봇대 2개를 뽑아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선체를 운반할 때 걸리고 나던 전봇대를 대통령 당선인이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지적하자 이벤트처럼 요란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전봇대만 뽑아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는 뒷말이 따랐습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해변에서 쓰레기 6톤을 치우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진도군이 태풍에 떠밀려 온 것을 치워놓았다가 행사를 위해 다시 뿌려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사단장 시찰을 앞두고 내무반 바닥에
치약까지 뿌려가며 며칠씩 벌이던 청소소동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당장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서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개별 기록관을 세우려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한 것이 불과 보름 전입니다. 스스로도 머쓱했던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며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빈 강의실 전등꺼기 같은 허드렛 일을 맞춤형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또 어떤가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남의 나라에는 원전 기술을 팔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만드는데 경제지표는 다 좋아졌다고 하고 검사 중에 검사라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악의 정치검사로 몰아붙이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서는 하늘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당당한 세상입니다. 하늘 대신 자기 눈만 가리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그게 곧 정의고 진실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9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습니다.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알록달록한 단풍이죠. 전국에서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드는 곳이 설악산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단풍이 시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풍이 더 아름답게 물들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은 17도에서 시작해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올라 낮 동안 약간 덥겠습니다. 대전과 인천은 26도를 가리키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과 창원이 27도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